네, 10시가 돼서 북텔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어볼 내용은 지난번에 이제 예고해드렸던 감기, 독감, 유사감기, 항생제 이 부분을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파트가 조금 짧더라고요. 그래서 전염성 질환도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염성 질환, 신종플루에서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까지. 질병은 크게 감염성 질환과 대사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감염성 질환은 주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기생충 등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전염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는 질병을 얘기해요. 하지만 이제 대사질환 같은 경우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처럼 감염이 아닌 정상적인 신체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들이에요. 감염성 질환은 플레밍이 항생제를 발명하고 위생과 격리에 관한 개념이 생겨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인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왔던 질병들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되면 별다른 대책도 없이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어요. 그 두려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2015년 한국의 메르스 사태, 2009년에 전 세계적인 신종플루 대유행, 그리고 미국에서는 2014년 에볼라, 2015년 디즈니랜드 홍역 사태, 2016년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지금은 또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죠. 자, 뒷페이지 보시면 29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면 다들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종플루 사망자 수가 일반 계절성 독감보다도 적었다. 한국에서 계절성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0년 기준으로 약 2,370명이다. 이는 국내 전체 사망자 수의 1%밖에 해당 안 된다. 물론 건강한 사람이 독감으로 사망하지는 않는다. 영유아나 노약자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이다. 진짜 여기서 주의해 볼 거는 면역력이에요. 독감으로 지병이 악화되거나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맨 밑에 보시면 확산율이나 유병률, 사망률 때문이라 뒤에 보시면 291페이지 사망률 때문이라면 정말 보도해야 할 것이 신종플루나 메르스가 아니라 당뇨와 암이다. 국내 당뇨 환자는 2010년 이미 480만 명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6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사망률로만 따져도 에이즈보다 3배가량 높다. 네. 그래서 당뇨가 전염되지 않는다고 나는 당뇨도 전염된다고 말한다. 지금 암, 당뇨, 고혈압은 그 어떤 전염병보다 더 빨리 확산되고 있다. 사망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잘못된 의료정보, 잘못된 건강정보, 그리고 잘못된 처방과 치료 때문이다. 가족력이라는 것은 사실 부모가 자식한테 옮기는 것과 다름없다. 반드시 병원군을 매개로 해야만 옮는 것이 아니고 DNA를 통해서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입맛, 잘못된 가치관을 통해 그 어떤 질병보다 빠르게 전염되고 유전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자식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예전에는 유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잘 보면 어머니께서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똑같이 그렇게 먹게 돼요. 잘못된 식습관을 그대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유전 때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통계적인 숫자만 보고 통계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메르스보다 전염성이 더 높다. 경제적인 손실만 따져봐도 메르스보다 더 파괴적이다. 이래저래 메르스보다 더 위험하다. 그렇다면 왜 WHO는 당뇨 사태는 방치한 채 신종플루나 지카 바이러스 뒤편에 보시면 292페이지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같은 전염성 질환을 확대해서 언론으로 하여금 호들갑 떨게 하는 걸까? 지난 패턴을 보면 답이 나온다. 2009년 조류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유일한 치료제는 로슈의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였다.
당시 엄청 많은 양을 생산하는 바람에 재고가 잔뜩 남았는데 재고품의 유효기간이 다가오자 때마침 터진 것이 전 세계적인 신종플루였다. 공교롭게도 치료제는 똑같은 타미플루였다. 결국 신종플루 덕분에 재고를 모두 처리할 수 있었다. 로슈의 주가가 올라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결국 그 언론이 호들갑 떨게 한 거는 재고 처리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옆 페이지를 보시면 293페이지입니다. 실제로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 것은 에볼라가 아니라 뉴스였다. 2011년 타미플루와 마찬가지로 에볼라 뉴스와 때를 맞춰 에볼라 치료제가 준비되고 있었다. 샌디에고에 있는 바이오 벤처 맵 파마수티컬에서 지맵이라는 에볼라 치료를 개발 중에 있었고 에볼라 뉴스가 나가기 1년 전에 미국 국립보건원과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혈청으로 개발하니까 약뿐만 아니라 백신도 나온다는 건데 백신 판매를 위해선 대중의 공포가 필요했다. 2016년에는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 뉴스가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임산부가 감염되면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한다라고 알려지면서 공포가 확산되었다. 자,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임산부가 머리가 작은 아이를 출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공포가 확산이 된 거죠. 자, 294페이지 보시면요. 지카 바이러스는 1948년 발견되어 학계에 보고되었는데 한참 전에 발견이 되었죠. 지난 60년간 별탈 없던 바이러스가 과연 2015년에 갑자기 늘어난 소두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역학조사 결과 당시 브라질에서는 4,780건의 소두증 의심 사례가 보고되었고 그중 404건이 소두증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17건만 혈액검사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다. 404건 중 17건이라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자, 그 이제 소두증이 발생한 원인을 이제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는데 우선 아르헨티나 의사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피리프록시펜이 들어간 물을 마신 결과로 신생아 소두증이 발병이 증가했다라는 것이다. 피리프록시펜은 유전자 조작 작물로 유명한 몬산토의 제휴사인 일본 스미토모 화학이 개발한 해충 박멸제다. 소두증 발병이 집중된 지역의 지방정부가 모기 유충의 성장을 막기 위해 수돗물에 피리프록시펜을 첨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모기 잡으려다 사람 잡는 거죠. 현재 브라질 정부는 피리프록시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다른 용의자는 아트라진이라는 제초제다. 옆 페이지를 보시면 295페이지입니다. 브라질 지역 농작물에 과다 살포된 바 있어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양 결핍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두증 급증 지역 주민들은 비타민 A와 아연 결핍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A는 결핍 시 소두증을 유발한다라고 밝혀진 바 있다. 아연 또한 뇌의 구성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다. 지금 임신 중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진짜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어떤 한 지역에서도 자꾸 장애아 출산이 너무 급증을 해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엽산 부족으로 밝혀져서 그 쌀에 엽산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배포를 했더니 그 기형아 수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해요. 밑에 보시면 가장 뜨거운 감자는 브라질 정부가 2015년부터 시행한 임신부 TDAP 예방접종 의무화다. 저희도 지금 TDAP 이거 예방접종 의무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TDAP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의 복합 백신이다. 해당 백신은 뇌염과 같이 뇌신경에 손상을 가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약뿐만 아니라 이런 백신 또한 예방접종 또한 부작용을 좀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TDAP 백신 의무 접종 실시 몇 개월 후부터 신생아 소두증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임신부에게 백신보다는 비타민 A와 아연을 공급하는 게 훨씬 유익했을 것이다. 안전하죠, 이거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296페이지입니다. 자본주의, 관료주의 편향된 연구에 볼모 잡힌 보건당국, 세계보건기구, 제약회사와 이들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언론에 맞춰 돌아가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바른 시민의식과 가치 중립적이고 양심 있는 과학자들의 연구활동이 절실하다. 요새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차까지도 뭐 의무화시킨다. 그리고 아이들도 맞춰야 된다라는 주장에 이제 좀 양심 있는 의사분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좀 그런 의사분들이 많이 이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97페이지 보시면 감기, 독감, 유사감기,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오해들. 감기에 안 걸리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감기가 어떤 병인지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대부분 감기와 독감, 몸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독감은 조금 더 독한 감기가 독감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종류이거든요. 감기는 건강한 일반인들에게 큰 장애를 남기는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이고 발열, 콧물, 기침 등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준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사실. 일을 해야 되는데 콧물 나고 기침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손쉽게 빨리 이거를 증상을 좀 눌러버리려고 병원을 가거나 약국을 가서 그냥 쉽게 그냥 약을 먹는 이제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나 한국에서는.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죠. 감기로 인해서 예전에 EBS에서였나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유럽, 미국, 뭐 한국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감기 걸렸다라고 해서 그 환자분이 이제 병원을 찾아간 거를 이렇게 찍은 영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냥 집에 가서 한 3일 정도 푹 쉬시라 그러고 따뜻한 물 마시고 이제 뭐 오렌지나 이런 과일을 챙겨 먹어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챙겨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뭐 항생제도 처방해주고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밑에 보시면 감기는 의학적으로는 상기도 감염증, 그중에서도 급성 비인두염을 말한다. 원인은 바이러스, 콧물 감기를 주로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 고열과 몸살을 일으키는 콕사키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2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너무 다양한 데다 변이도 잦아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298페이지입니다. 비인두에서 염증이 시작되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매개 물질이 뇌에 전달이 되고 전신 증상이 시작된다. 콧물이 흐르고 몸에 열이 나고 기운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들은 엄밀히 따지자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증상이 아니다. 우리 뇌의 지시에 따라 우리 몸이 일으키는 증상이다.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을 일으켜서 물리치려는 노력일 뿐인 거예요. 답은 감기 바이러스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다. 바이러스들이 일단 몸 안으로 들어오면 이에 대한 인체의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인체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하여 저항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발열이다. 감기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다. 반면 감기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백혈구에게는 유리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열이 막 올라서 백혈구가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데 해열제를 딱 먹여서 열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백혈구가 비실비실해지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몸은 그게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꾸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린 자꾸 이런 바이러스들과 접촉하면서 항체를 만들고 스스로 면역력을 자꾸 키워서 그 다음에 비슷한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싸울 능력을 내 몸 안에서 키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다는 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이 1도 올라가면 10% 정도의 대사 기능 향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다가 열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 두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편도가 열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편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두뇌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열을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편도가 부으면 불편하죠, 아프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애가 이제 감기가 걸릴 때마다 편도가 많이 붓는 애들은 그냥 편도를 떼버리는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추천하는 의사분도 저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기나 이런 것들은 다 내 몸이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기침과 콧물을 통해 바이러스 침입 경로인 호흡기에서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치료랍시고 해열제를 먹여서 열을 낮춘다. 조금 불편하다고 콧물약을 먹이고 진해 거담제를 먹여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한다. 사실 바이러스들이 우리 이제 백혈구와 싸워서 죽은 것들이 기침과 가래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고 콧물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시체들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몸속에 놔두라고 이런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런 건 배출을 시켜주는 게 맞아요. 편도는 불필요하니 잘라버린다. 응원은 못해줄 망정 감기와 싸우려는 우리 몸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그래서 응원을 해주려면요, 우리는 갈리 비타민이라던가, 그러니까 좀 열을 낼 수 있는 뭐 비타민 C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섭취를 해주면서 우리 몸이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엄마들의 가장 큰 공포는 열이다. 저도 막상 공부를 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아이가 열이 펄펄 끓을 때는 무섭더라고요, 사실. 고열로 인해 뇌가 손상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발열은 보통 38.4도에서 4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40도 정도 찍으면 이제 엄마들이 이제 기절초풍하는 거죠. 41.5도가 넘어가면 옆 페이지 보시면 뇌에 영향을 끼치지만 대부분의 경우 41도를 넘지 않는다. 저도 41도를 본 적은 없어요. 38도 이하의 열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열이 날 때 엄마가 해야 될 일은 해열제를 먹이고 편히 자는 것이 아니라 열이 더 오르지 않나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사실 엄마가 되게 피곤한 일이죠. 같이 잠 못 자고 이러면. 열이 오를 때는 미온수의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 해열제만큼이나 효과가 좋다. 간단히 해열제 하나 먹으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유난 떠느냐는 생각이 든다면 해열제를 먹여도 된다. 어디까지나 각자의 판단에 달린 일이다. 지금 당장은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아이의 면역력이 자꾸자꾸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이 더 쉬워져요. 그러면 아이가 아픈 횟수가 더 자주 자주 생기겠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감기 좀 걸려도 감기약 안 먹고 코 찔찔 흘리는 코 빨아먹고 코 닦고 막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일주일 뒤에 감기가 저절로 나았었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감기가 걸렸는데도 찬바람에 놀러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올라가서 조금 몸이 튼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더워졌거나 일교차가 심할 때 걸리는 감기는 반드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다. 유사독감이다. 바이러스와는 관계없이 우리 몸이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부대끼는 몸살이다. 그러니까 몸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는 13% 정도에 불과하다. 변화하는 기온과 환경 속에서 우리 몸이 36.5도에서 37.5도를 항상 뒷페이지 보시면 유지하기 위해선 보통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외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 시상하부의 체온 중추가 작동해 체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때론 지나치게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가 흔히 감기라고 생각하는 증상인 발열이나 콧물, 재채기뿐만 아니라 변비, 설사, 피로 등을 동반하는데 바로 유사 독감이다. 환절기 외부 온도 변화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이나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 스트레스, 수면 부족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충분한 수면이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쉬어가라는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 좀 쉬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때는 좀 쉬어주시는 게 좋아요. 독한 감기가 독감이 아니라 둘은 전혀 다른 질병이다.
독감의 원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한 가지다. 매년 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도 힘들고 치료제를 만들기도 어렵다. 독감 바이러스에 스치기만 해도 독감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독감이 증상을 일으킬 확률은 3%도 안 된다. 옆 페이지 보시면 301페이지입니다. 잠을 못 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영양 섭취가 부실해서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해질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전염병이 확산될 때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도 어떤 의료진은 감염이 되고 어떤 의료진은 괜찮다. 그 차이가 방역복을 잘 입고 마스크를 잘 쓰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이도 아니다. 개인의 면역력 차이다. 계속 면역력 얘기가 나오죠. 백신을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의 여부보다 영양, 수면, 스트레스, 위생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작용을 한다. 아이가 감기에 잘 걸린다고 해서 면역력이 약한 약골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통계에 의하면 성인은 1년에 감기가 두세 번 정도, 소아의 경우 6번이 평균적이다. 아이가 성인보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은 아이의 면역력이 아직 훈련 중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감기에 안 걸리는 아이는 없고 감기를 통해 면역력이 보다 튼튼해지는 것이다. 자꾸자꾸 면역력이 좋아지면 이 감기가 와도 좀 가볍게 지나가거나 기간이 짧거나 그렇게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 아이가 커서 정말 약골이 되었다면 혹은 커가면서 잦은 중이염, 폐렴,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등으로 고생한다면 어려서부터 자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항생제를 먹인 엄마의 잘못일 수도 있다. 나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단 한 번도 항생제를 먹어본 적이 없다. 항생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의 약이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구해냈다. 우리 아이들은 다만 죽을 일이 없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써야 될 상황은 진짜 죽을 만치 아플 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남용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항생제가 남으면 싱크대에 이렇게 버리시죠. 그렇게 되면 수돗물에 흘러 들어가고 우리가 다시 그걸 먹게 돼요. 그래서 항생제를 내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항생제 성분이 몸 안에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처럼 풍요로운 환경에선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옆 페이지 보시면 폐렴이 발생하면 그때 항생제를 써도 늦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리 써버리죠. 미리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폐렴을 예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인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의미하다. 항생제 박제 보실게요. 항생제 아무리 좋아도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 메르스나 지카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공포심이 확산되었는데 매년 꼬박꼬박 찾아오는 감기나 독감도 치료제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치료약이 없는데 무서운가? 하지만 치료약이 없다는데 무서운가? 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다.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 감기에 걸렸는지 알 길이 없다는 사실도 약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치료제도 없는데 병원을 왜 갈까? 치료제는 없지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은 많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그다음에 가래 기침 제거제,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 콧물 억제제 같은 약들이 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이런 증상 완화제들과 함께 항생제를 처방해준다. 한국과 미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의사가 아무 조치도 안 해주는 것에 대한 환자의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환자들의 의식이 그렇지 않다 보니 의사들도 뭔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항생제를 처방해준다. 그러니까 엄마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웃긴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병원이 진짜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해줘서 애가 좀 빨리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이를 죽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심하고 푹 쉬라는 의사 말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안심하고 푹 쉬는 환자들은 많지 않다. 저런 말은 나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처음부터 병원에 약을 탈 마음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약을 얻어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감기는 약물보다는 집에서 잘 쉬는 게 올바른 처방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은 99.9%를 의미한다. 항생제는 박테리아에 작용하지만 감기나 독감은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유사 독감이나 몸살의 경우엔 해당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항생제 처방을 즐기는 의사들은 폐렴이나 중이염 같은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저도 병원 갔을 때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생제는 빼주세요. 나중에 진짜 안 좋으면 그때 다시 올게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는 의학적으로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항생제 남용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아이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특정 항생제가 청력 상실을 초래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생제 남용이 소아 비만을 유발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생제는 오히려 어린이들의 면역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최근에 어린이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등 면역계통의 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항생제 오남용이다. 우리 면역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장내 유익균이 멸절하기 때문이다. 항생제가 위장장애를 일으켜서 무기질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저해하면 영양결핍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로 무슨 건강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영양소는 안 챙기면서 약은 꼬박꼬박 챙기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항생제 과다 처방은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다. 항생제 종류가 늘어나고 의사들의 처방량이 급증하면서 항생제의 기적은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다. 내성균이 출현하면서 약효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다. 의학계는 당혹해하며 더 센 제품을 생산해냈지만 그럴수록 더 강한 내성균들이 고개를 쳐들었다. 급기야 1997년에는 항생제의 마지막 보루라 여겨졌던 반코마이신에도 절멸하지 않는 다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했다. 이로써 항생제는 만병통치약에서 위험한 약 취급을 받게 되었다. 저도 슈퍼박테리아 얘기를 듣고 진짜 항생제를 좀 가급적 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주 그냥 약한 감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항생제를 막 계속 썼다가 나중에 우리 아이가 면역력은 면역력대로 떨어지고 그때 가서 슈퍼박테리아가 출현을 하고 우리 아이가 거기에 감염이 됐을 때는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게 돼서 정말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좀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라면 건강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하신다면 좀 현명한 엄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8주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